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에휴, 저거는 또 그냥 덮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파란반장한 전봉준이 죽고 큰아들 전용규가 죽고, 그 다음에 전용현이는 경호선사가 보살피고, 둘째 딸은 데리고 금산사로 가고, 큰딸은 거기가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을 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심에 이제 경호선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통제하고 보살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빚지고 도박하고 도망간 것도 다 갚아주고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정을 찾고, 예, 마지막에 전홍련이 혼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경호선사는 삼수갑산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폐병이 악화되어 얼마 가지 못해 1903년 9월 14일에 44세로 사망해. 누가 이거? 이순영이가.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전에 1903년 9월 14일 날 이미 사망을 해요. 이영찬은 호래비로 결혼 후에 아내가 아들 하나와 두 딸을 남겨놓고 병으로 사망해서 한동안 호래비로 지내다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고 두 딸도 있어. 전홍련이가. 금당사 아랫마을 사는 주막집 과부의 소개로, 금당사 아랫마을 사는 주막집 과부 거기 왔다 갔다 했겠지. 아까 말했잖아. 이웃집 노인들과 전홍련을 만났는데 고금당에 기도드리러 들락날락했어. 누가? 이영찬이가. 하여튼 여주댁이 소개했구나. 여주댁이 평소 김용련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가 중매로 성찰하게 된 것이다. 이때 경호스님은 자주 고금당을 수시로 드나들며 옹년이를 보살펴다는데, 어느 날 혼담이 들어와서 이영찬을 만나보니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해. 그럭저럭 이영찬의 품성이 오만하고 조건도 이영년이 얼추맞는 듯해서 옥년을 혼인을 허락하고 1903년 초가을에 서둘러 옥년을 결혼시켰더라. 이런 얘기죠. 금당사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나오네. 마령명 거다죠. 마정령 고개 동촌리 마이산내에 있는 시성리 신라에 대해 전로 아까에서 열반종 사찰을 했죠. 814년 현덕왕의 중국 승려 해감이 창건하였더라. 아까 그거는 맞는데, 사찰의 위치는 마이산으로 오르는 입구에 있고 여러 차례 종소되었는데 300년 전 어느 날 현재의 대웅전이 설립되었고, 대웅전은 금색으로 채석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 그래서 금당사라고 합니다. 금당사. 고금당도 금이 들어서 또 반짝반짝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빼지붕이었더라. 이런 얘기고, 이 금당사는 나홍화상이 주석했던 사찰로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홍의 근이 주석했던 사찰로도 유명하다. 금당에서 급적으로 500m 떨어져 있는 것에 고금당이 있는데 높아 보여. 또 그래서 수행정진하던 중에, 이거는 나홍화상이 고금당에서 수행정진하던 중에 나홍대사가 거기서 대각을 이뤄가지고 토굴가를 토해내죠. 금당사에는 보물제에 1266호에는 금당사 궤불탱이 전해지고, 이것도 나홍화상이 그 땅에서 건져낸 거죠. 이 궤불탱은 수순조 숙종 18년에 1692년에 시작한 것으로 높이 9m에 높이 5m 정도에다 한국의 궤불탱 중에서 유일하게 화관의 4마리의 봉양이 그려져 있는, 이 궤불탱하고 그 궤불탱하고는 다른가 보다. 이 보물하고 땅에서 건진 거는 나홍화상, 이거는 조선조 숙종 때. 근데 어쨌든 금당사에 있는 궤불탱이 굉장히 유명해요. 엄청 커요. 높이가 뭐 말도 못해요. 빌딩처럼 9m랬잖아요. 한국의 궤불탱 중에서 유일하게 화관의 4마리의 봉황이 그려져 있고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곳이라, 금당사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모양만 봤어요. 그 외에도 전북지방문에 대한 18번인 금당사 목불 좌상이 있다. 금당사는 마령문 동총리에 있는데, 금당사 궤불에도 나홍화상과 얽힌 전설이 있더라. 아까 말했는데 나와? 두 번 했나 봐.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 봄 사람들은 금당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어려운 사정을 들은 금당사 스님이 교제라불이라고 일러준대. 이게 아까 금당사 스님이 누구랬죠? 나홍화상. 서울대 돌아온 스님은 저로 뒷마당에 다라명상을 그고 자리를 파보라겠다. 거기에 스님이 가르치는 딸을 파면 저 궤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홍화상과 관계된 거죠. 이 궤불을 그고 기호제를 지냈더니 피가 갔더라.
그 스님 바로 공인왕대의 고승당 써 있으니 지금 있는 그 계보라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조선시대 때 숙종 때 만드는 거. 특히 금당사람들아가 일제에서 패망했을 때 나오잖아. 항일의병운동 결성체 항일의병운동 결설 때 장의 동맹. 그러니까 이 근대환 스님이 의식이 깨어 있었던 분 같아요. 동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당시 금장사 주지 김대환 스님은 유림들과 의기탑에서 유림들하고 막 다 합쳐서 만들었죠. 비밀장부인 동맹록을 제작 발표하는. 그러니까 이 금당사 말고 이 어디요? 그 뭐지? 금산사에도 이제 이 김대환 스님이 주지를 했거든요. 그때에도 이제 막 동아농민 들어와서 막 거기서 훈련하고 하는 거 장소를 내주고 했던 그런 분. 비밀장부인 동맹록을 시작 배파하는 한편 사찰의 벅벌을 동안에 의병운동을 전개했어요. 사찰을 다 내준 거야. 이처럼 금당사의 가장 큰 역사적인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서 싸우던 호남지방 항일운동에 지난 그 적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대환 스님이 보통 사람이다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당사라는 사찰 자체가 그 뭐라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금당사예요. 그 중에 이제 김대환 스님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되죠. 비밀정부의 동맹록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사찰의 벚꽃을 동원해서 의병운동을 해서 벚꽃이 벚꽃 치면 사람들이 모여들 의병들이. 이처럼 금당사의 가장 큰 역사적인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서 싸우던 호남지역 항일운동을 진원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지의 대환 스님은 몸소 경문을 새겨서 각지에 배포하여 제2형과 동맹록을 작성하는 등 호남 항일 의병 창의 뜻을 펼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의 그 창의 동맹을 결성한 것이 이거 금당사야. 금당사가 얼마나 그 뜻깊은 장소냐 이런 얘기죠. 금당사에는 행해진 일련의 항일운동은 위로는 동학농민혁명을 있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래로는 일제에서 명렬히 전개된 소작 항쟁운동을 이어졌으니 경화선사 당시 김대환 스님은 바로 전홍렬을 돌봐주었던 그 당시 주지로 경화선사와는 진즉부터 친분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금산사 주지도 했죠. 금산사로 경화선사가 이 어린 외삼촌이 데리고 왔다잖아요. 외삼촌이 손잡고 밤새도록 갔는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다시 고금당으로 연락을 한 거죠. 이러한 금당사가 임진 병자호람을 거치면서 폐사가 되고 일제시대 때 의병의 본교제였다는 이유로 의병이 뭐 창의동맹 탄압을 받는 등 오랫동안 묻혀요. 그러니까 금당사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나도 금당사를 처음 들었지. 저는 이제 이 동학농민에서 연구한 이거 지금 금당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금당사로 튀지요 제가. 거기 가서 고금당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봉준 장군을 받아들이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아니었었나 봐. 너무 일렀어. 2012년. 박사 논문 다 끝내고 나와서 2017년에 이거를 연결이 되니까 뭐 좀 더 그 시간적 그것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했다고 하네요. 그 전봉준 장군 연구를 내가 해요. 직접.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래서 내가 그 대학원을 박사를 다시 가려고 했는데 전봉준 학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북한 학과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연구했어요. 전봉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봉준에 대해서 환하지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됐죠. 내가 이 경화선사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지금 명성을 되찾고 있더라.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고금당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춘 예천 암자입니다. 원래 금당사 골드템플 고구려 보장왕 9년에 열반종의 종조인 보독국사의 제자인 무상과 무상의 제자인 금치에 의해서 창건되었더라. 처음에는 여기가 금당사가 아니고 금동사였대. 금동사.
그 금동사는 임진왜란 때 전파되는 숙종 1년에 전북 진안 현재의 자리로 이건되었고, 원래 자리가 아니었고, 원래 그 자리는, 그러니까 원래의 금동사가 고금당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금당사로 내려오고 그 자리는 이제 고금당이 된 거야. 원래 그 자리에는 고금당이 나홍암이라는 남자가 대신하고 있었더라. 현재 마이산 금당사에서 서쪽으로 국산 꼭대기를 바라보면 고금당 천상굴이 보여요. 금동사란 사명으로 상건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당사가 아니고 금동사였는데 금동사가 금당사로 내려오면서 거기는 고금당이 됐다, 이런 얘기죠. 현재의 금당사 위쪽에 있던 고금당은 고려 말의 고성나홍 선사의 수초고, 전해오는 자연암굴로는 나홍암이 있어요. 나홍굴이 있죠. 원래 금당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다라 일명 고금당이라고도 하는데, 금당사, 그곳에는 나홍화성의 수도에서 도를 이뤘다고 전하는 자연동굴이 있었던 터다. 이곳에서 경원은 8년을 지내며 숨어 살았어요. 누구를? 전옥년을 토굴에 넣어놓고 경수사가 전하들었죠. 경원은 나홍의 후신이다. 이래서 나홍의 후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홍이 거기서 살았고, 원찰은 금당사고, 수도하신 곳은 고금당이고, 그게 나홍굴이니까. 그래서 경화선사가 나홍의 후신이다, 이런 얘기죠. 경화는 나홍의 후신으로 이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나홍화성은 고려말 선승은 법포이며 법명은 해근이었어요. 법포는 나홍, 해근은 법명, 속성은 아씨. 20세에 출가해서 양주 해암사에서 득됐죠. 해암사. 네, 중국으로 건너가 인도성 지공하사로부터 법받아 1358년에 귀국하여 고려불교 중흥에 만공을 세웠다. 나홍화성은 1371년에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죠. 그리고 또 그랬어요. 보호, 무학 이렇게 등과 더불어 등의 높은 제자를 배출했죠. 나홍화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공민왕의 왕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호하고 또 무학대사 등의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토굴 가득 많은 시와 가사를 남기고 있어 여주 실력사에서 입적했는데, 여주 실력사 가면은 그 위에, 여주 실력사 밑에 말고 위에 그 나홍 저기가 있어요. 꼭 보고 오시라 했죠. 멋있어. 부도탑이 엄청 멋있어. 나 거기 2번이나 가거든요. 신기하게 2번을 가더라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여주 실력사를 가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간 게 아니라 저절로 갔어. 호국 항일의 절로 마이산 금당사는 삼국유사 제3권 홍법조에 보면 금당사는 신라 때 처음으로 창건된 터이더라, 이런 얘기야. 신라 때 누구? 보덕. 노상 금치 화상이 여기서 서기 1950년 백제의장의 마이산 신라 때는 서다산이라고 그랬대요. 고려 때는 용출산 조선계고 걔는 속금산이라고 불렀는데 마이산의 열반정에서 절로 창건했다. 이처럼 금당사에 전해진 얘기들은 이 절이 상당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역사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지. 금당사가 고려 말에는 나홍 스님이 금당사에서 깨달음 얻었으며 태조 이성계가 이곳 도장굴에서 100일 기도하고, 이 도장굴이 뭐예요? 얘네 나홍굴이죠. 거기서 100일 기도한 후에 신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금척을 받았다. 그래서 천상굴이라고 바꿨어요.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아 조선을 개국하였던 것이다. 신증 동국묘지 승라면 이 절을 혈암사가 적었죠. 혈암사라고도 하고, 임진왜란 때는 승병이 여기를 주둔했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미 승병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금당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선사가 고금당으로 기어들 수밖에 없죠. 승병에 주들어 승병이 배퇴함에 따라서 절이 전소가 되었다가, 이 금당대 아래 암벽에 넓이 약 10평 남짓 강굴이 뚫려 있는데 이거를 수행굴 또는 나홍굴이라고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당사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굴이 있어요. 굴이 아주 커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수도처가 돼가지고 나홍화상에 와서 수도를 하면서 또 경선사가 오게 되고, 뭐 이런 역사적 사건에 얽혀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경선사도 역사적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 진간계. 이곳을 나홍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홍선사가 한때 이곳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공교롭게도 바로 이 동굴이 동학혁명에서 실패를 했거나 전봉 중에 주됐다를 경호가 8년간 숨기고 들어왔다는 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거 고금당에서 1903년에 전옥년을 결혼시키고, 아니? 이영찬이랑 10월달에
경화선사는 남쪽을 떠나 삼수갑산으로 영원히 숨어버렸으니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뒤 1906년 윤 4월에 호남 최초의 항일 의병 결사체에 기도한 창의 동맹이 이곳에 신앙지로 삼았다는 창의 동맹이 아니라 창의 동맹. 결사체. 이곳이 바로 경화선사의 조카이자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인 전원은이 8년간 숨어지되는 곳이었더라. 이랬네. 이거는 전설이 아니고 실화고. 경화선사가 이곳을 드나들며 자신의 조카를 지키려고 은신처로 삼았던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극적이죠. 역사의 장소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더라. 그러면 경화선사는 왜 하필이면 이곳 고금당에 전홍년을 숨겼을까? 인연이지 뭐 전생에. 경화선사가 처음 시작한 곳은 금산사였죠. 그러나 다시 밤낮에서 걸음을 옮겨 하룻밤도 못 자고 밤새도록 와요. 그곳이 금당사도 아닌 토굴 금당이었더라. 전홍년 없이가 이러한 근거는 바로 금당사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에서 찾을 수 있는 바. 금당사는 뭐더라? 이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서 창의 동맹을 결성한 곳이죠. 호남 지역의 항일운동의 진원지야.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김대환 스님이 딱 알아서 보냈죠. 당시 주지 대환 스님은 투철한 항일 정신으로 일제의 몸소 경문을 새겨 각지의 학파고 체익형과 동맹록을 작성하는 등 호남 항일 의병 장의 운동을 뜻을 펼쳤더라. 어디서? 금당사에서. 그 당시에 위험을 불었어가 금당사에서 행해진 일련의 항일운동은 위로는 동학농민혁명을 이었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 때도 이미 이 김대환 스님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로 경화선사를 고금당으로 보내죠. 아래로는 일제에서 백일이 전개된 소작행정으로 이어졌으니 이로 인해 그동안 금당사는 대내적인 수당을 겪어서 사찰은 폐폐됐지만 그동안의 온갖 풍파를 견뎌 이제는 옛고찰의 변멸을 일신하는 대대적인 중창이에요. 지금은 그때 가보니까 뭐 송월주 스님이 해조로가 됐는데 지금 그 원행 스님 있잖아요. 총무원장 스님 더 내려가 가시더니 나를 부르지도 않아. 말은 뭐 경화선사가 있었던 곳이라 좋다고는 하시고 뭐 그 인터뷰에도 했더만. 뭐 만약에 거기 그 금당사에 무슨 그 경화선사 전시관이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경화선사 전시관이 거기서 세워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연을 지은 곳으로 스며들었던 경화는 이제 가고 없으니 경화가 떠나고 에휴 내가 갈 곳이 많은데 경화는 이제 가고 없으니 경화가 떠나고 짙은 안개 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바이산의 쌍봉처럼 백제의 고찰의 호남 항일 운동과 진원진 금당사에서는 다시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전홍년을 이곳에 숨겨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행세하면서 이 토굴에서 숨겼다는 이야기는 경화선사는 그 당시에 김대환 스님과 친분이 있었고 대환 스님은 투철한 항일운동가로서 당연히 경화선사와 의기가 투합되어 이거 금당사 나온고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에 안전하게 전홍년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경화는 이처럼 경화의 행보는 지난날 이고 금금당까지 숨가쁘게 이어졌으니 오금치 전투에서 전봉준께 참여한 경화는 전봉준이 남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현실의 전세가 불리어짐을 깨닫고 곧바로 정읍으로 내려가 가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살폈으니 그래서 금산사락에서나 그러나 이것도 역시나 여러가지 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경화는 할 수 없이 옥녀만을 데리고 피신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화선사가 이곳 고금당으로 전홍년을 위해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실패하여 순창 피놀이로 피신하던 중에 그 아부하인 그 천하의 역적인 동지인 누구었던 놈? 김경천이놈. 하늘도 놀라게 만드는 이 김경천이라는 자의 빌고로 체포되어서 역적의 2명을 쓰고 형정이 있어로 사라지는 처지에 놓였죠. 여기 전옥서. 역적의 자손으로 그 생명이 입대했던 것을 알고 서둘러 일가를 피신시키게 된 것이었으니 정의 소금실로 시집간 첫째 딸린 가족으로 인해서 피신이 쉽지 않았고 시집갔으니까 둘째 딸은 경화선사가 혼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린 관계로 경화선사가 자신의 조카를 일단 금산사로 피신시키려 하였으나 거기다 마땅치 않죠.
그건 역시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금당 사러 갔어요. 김대현 스님의 도움으로 더 안정한 곳을 찾아 밤새 걸어서 이거 금당사 고금당까지 왔더라. 금산사가 더 크니까 더 노출돼 있어요. 전옥년은 아버지 전동준과 어머니 산송씨 사이에서 1876년에 작은 딸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요. 아버지 76년 79년이니까 그 용규랑은 3살 차이가 나죠. 아버지 전동준의 나이가 38세 되던 1892년에 장녀 전성녀가 지금 4살던 강씨 집안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더라. 1892년. 장녀 전성녀가 아랫마에 살던 강씨랑 혼인을 해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강금례야. 그러니까 그거는 또 누가 그거를 쓰죠? 중매를? 김계남이가 중매를 써요. 그래서 김계남이 중매를 서가지고 그 소금실로 혼인을 하게 돼요. 전성녀가. 그거 남아있어요. 지금 살아계시지요? 하여튼 강금례가 살아있고 강금례와 그 지금 경화선사가 숨긴 전옥년이를 그걸 하니까 유전자 조사를 검사를 하니까 일치된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옥년은 틀림없는 전봉준 딸이고 경화선사가 숨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금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뭐 이거를 알으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 경화선사는 슬프죠. 전옥년은 안 찾고 이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산송씨 전옥년은 아버지 전봉주가 어머니의 선송씨 사이에서 1870년에 작은 딸로 태어났죠. 1875년에는 큰딸이 태어나고 아버지 전봉주가 38세 되던 1892년에 장녀 전성녀가 지금실에 사는 강씨 집안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됐어요. 이혼사는 아버지 전봉준의 친구인 김계람 나오네. 김계람이 중요했으니 이때 전성녀가 남동생 전용현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맏아들 전용규가 폐병에 걸렸어. 온물것을 염려해서 모친과 떨어져가지고 그 이순영이는 그 토굴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녀는 집에 얹혀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둘째 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동생이죠. 동생. 전봉준의 둘째 아들 또 전성녀로 말하면 동생을 전용현이를 데리고 있다가 동네에서 머슴을 했는데 소 팔고 도망가죠. 족보에는 전용규는 전동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동일. 사실은 용규와 용현이에요. 1896년 18살이 되던 전용규가 토굴에 숨어 살다가 폐병으로 죽어요. 전봉준은 1895년에 죽고 전용현은 1882년에 아버지 전봉준과 어머니 남평이씨 이순영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1882년에 태어났죠. 이것도 3살 차이야 얘네들. 1879년에는 전용규가 태어나서 경화선사가 거기 들렸다가 올라오다가 호열자를 만나요. 아이? 그러니까 거기 내려간 거예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전용현은 어릴 때 집에서 사용한 이름이었고 아버지 전봉준이 동학농민을 이끌고 1894년에 전용현은 형 전용규의 폐병 감염을 피하고자 누나 전성녀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전용규는 토굴로 이순영이가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요. 오래 못 살고 그죠? 들어갔다 16살에 되던 1897년 나오네. 16살에 되던 어린 16살이야. 1897년 전용현은 골패짝을 만지고 화투에 손을 댔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간문이 1897년에 써졌다는 얘기죠. 도박뱃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나 전성녀는 동생 전용현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소 팔고 도망가. 이때 전용현은 이웃집 소를 팔아서 달아나는 바람에 누나 전성녀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하다 누가 도와줘? 경호가 갚아줘야지. 경호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으로 몽땅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경호는 진즉 용인이가 소박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여러 번 전집사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서 타일기도 하고 다도 쳐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누나 집을 뛰쳐나온 전용현은 24살 16살 때에 17살 때랬잖아? 16살 때에 도박을 일으켰고 때 골패짝을 손댔고 이제 24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났지. 되던 해에
1905년에 에서 한평에서 처녀 이양님을 만나갖고 혼인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경선사가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이걸 다 그걸 해놨죠. 전부 다. 예, 이양님이랑 저기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줘요. 그래서 무안에 데려가서 신혼살림을 할 수 있도록. 25살이 되던 1900년에 전용현, 원래 이름은 전의천이로 됐답니다. 호적에는 한평이시 이춘경의 딸 이양님과 혼인을 했어요. 무안에서 신혼살림. 이것은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배종옥에게 전용현이 부탁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배종옥은 배상옥의 동생이요. 전용현은 혼인을 하고 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배종옥은 전봉준 장군을 생각하며 경화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 가신 형님 배상옥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현의 아들과 내외 그들이 사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수지 마을에 있는 땅을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경화선사. 무안에서 전용현은 뭐 했어요? 그래도 경화선사가 가리킨 보람이 있어서 그때 16살에 튀어가지고 16살부터 8년 동안, 그죠? 24살 될 때까지 공부를 가르쳐서 서당에서 훈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 비안도도 드나들었잖아요. 비안도에 그 한문 서관도 있잖아요. 서당 훈장을 드나들면서 생기를 이어갔더라. 1904년 어느 날 경호는 전홍년을 헌시켜서 홀로 옥천 화일포를 찾아요. 화일포 가고 싶다. 경호가 종종 들켜들었던 곳으로 마지막이다. 이제 나의 할 일은 끝났구나. 이제는 떠나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숨을 곳이 없으려면 이제 막상 떠나려니 모든 것이 다 소홀하구나. 다 소홀해. 이것도 소홀하고 저것도 소홀하고 다 소홀하다는 것을 경호사 스스로가 느껴서 이제 옥천 화일포에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 다 끝났어.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공림사가지. 응? 아이고 이게 뭐냐, 절구냐 율시네. 기경수사 기서를요.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못하겠다.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화일포부태.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다음에 힘들구나. 그만 쳐. 아차,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을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한가롭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만 성불하십시오.